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요즘 부동산 상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선거 직전 3월과 4월에 부동산엔 사람이 좀 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는 선거가 끝나고도 계속 이어지긴 했습니다. 지금도 비슷한 상황이긴 합니다. 6월달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기는 조금 이른 감이 있어서 6월 이야기는 중순이 좀 넘어간 다음에 제가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많이 왔다 갔나? 현장에서 보면 역시나 30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 중에 이야기를 나눠보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염두에 두신 분들이 좀 많기는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40대보다는 30대 분들이 자연스럽게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통상적으로 부동산 성수기라고 할 수 있는 봄하고 가을 요 둘 중에 봄이 오면서 활기를 띤 부동산 매매 시장이긴 합니다. 그 중에 봄이 아무래도 또 결혼 시즌도 있고 이런 특례 대출이 출시되면 가을보다는 봄에 사람이 더 많이 몰리긴 합니다. 이유는 신생아 특례 대출 규모가 총 27조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빨리 소진되면 가을에는 그 혜택을 보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좀 봄에 서두른 경향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특례보금자리론이 있었죠. 덕분에 2023년은 특례보금자리론이 부동산 가격을 상승세로 끌어올렸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반등하는데 역할을 했습니다. 2024년 초반에는 선거와 신생아 특례대출이 부동산 가격을 또 끌어올리는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한 가지 제가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은 전세 사기로 피해를 보는 분들 지원하는 데 한 1조 정도 든다고 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27조에 비하면 좀 적은 액수처럼 보이긴 합니다. 물론 1조라는 돈이 정말 엄청나게 큰 돈이고 또 선별적으로 누구는 지원하고 누구는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있죠. 사기당한 사람들이 세상에 많으니까. 그래도 계속해서 충격을 받고 이렇게 먼저 세상을 떠나시는 젊은 분들이 나오는 이 현실을 생각해 보면 전세 사기 피해자들 지원도 좀 고려해 봐야 할 만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제 짧은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이 한 달 만에 5조 원 이상 늘었습니다. 여기에 높은 금리 때문에 여유가 되는 사람들이 먼저 갚아서 그동안 줄어들었던 신용대출 요게 계속 줄어들었거든요. 금리가 높으니까. 근데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2개월 연속 증가. 이 현상에 대한 정의는 영끌이라고 밖에 정의가 지금 안 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부동산 현장에서 자금 조달 계획서 쓰는 거 보면 주택담보대출만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주담대 플러스 신용대출 거기에 예금까지 탈탈 털고 주식도 다 팔아서 탈탈 털고 그리고 또 거기에 모자라서 부모님한테까지 돈을 빌리고 해서 진짜 영혼까지 쭉쭉 끌어당겨서 집을 사는 겁니다. 여기에 또 보험 약관 대출 이런 것도 꽤 많이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난리가 아니에요. 영끌 하니까 어디서 다 지어낸 얘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아무리 대출 혜택 받고 하고 해도 한 달에 갚아야 하는 게 몇백만 원은 됩니다. 정말 마른 걸레에서 물 짜내듯이 탈탈 털어서 집 사는 겁니다. 현실은. 빚도 자산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젊은 사람들을 사지로 내모는 짓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한번 달아주시는 게 어쩌면 부동산 투기꾼들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일 수도 있겠습니다. 진심으로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과거를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의 아파트 가격은 대략 2020년 가격 정도 됩니다. 서울. 그리고 서울의 관심 지역은 이미 2021년 가격을 달성했다고 봐도 됩니다. 언론에서는 직전 최고가에 거의 90% 이상 접근했다고 난리치고 있습니다. 서울 집값 뛰자 저층도 연일 신고가 행진, 여의도 재건축단지 신고가 쏟아지네, 강남 불패 확실하네 단지마다 신고가, 서울 분양가 오르자 신축 수요 몰리나 신고가 찍는 송도 검단, 서울 강북 등 곳곳 신고가 집값 오를 일만 남았다. 요즘 이런 기사가 며칠 사이에 아주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일이 제가 다 소개하기 벅찰 정도로 많습니다. 지역도 또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20년하고 2021년 요때를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보면 그때 영끌족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비정상적인 집값이라면서 집값 폭등이 되면서 영끌족 이야기가 많았던 거에 비하면 지금의 상황은 같은 가격대인데 좀 이해가 제가 안 갑니다. 이런 뉘앙스가. 그리고 영끌족에 대한 경고성 기사는 요즘에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집사라고 부추기는 듯한 뉘앙스의 언론의 뉴스만 많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공사비 증가로 인한 분양가 상승, 그리고 집이 모자라고 전세가 모자라고 그러니까 그때랑은 분위기가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때랑 다른 게 있긴 합니다. 바로 국민들의 실질 소득은 그때에 비해서 더 줄었다라는 겁니다. 월급이 그때보다 올랐다 하더라도 물가가 더 많이 올랐으니 실제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더 적습니다. 지금. 즉 그때보다 지금 2024년이 집을 사면 더 영끌족이 심하게 된다라는 뜻이 됩니다. 6월 현재 지금 KB국민, 하나, 신한, 우리, NH농협 이렇게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03조 2308억입니다. 이거는 전달보다 가계대출이 지금 5조 2278억 증가했다는 수치를 보여줍니다. 가계대출이 700조가 넘은 거는 요거 2년 만이고, 증가폭은 2021년 7월에 6조 2009억이었던 거, 요거 이후로 지금 가장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2021년 7월은 부동산 폭등기 정점 구간에 있던, 집값이 가장 비싸던 바로 그 기간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를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데이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영끌족에 대한 경고성 발언을 해준 부동산 전문가도 있긴 합니다. 인터뷰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주택을 구입할 때 총 대출 비중은 주택가액의 30% 미만이 좋다고 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무리한 부채나 빚을 통해서 주택 구입을 올인하는 것을 권하지 않는다라고 부동산 영끌에 대한 경고를 하긴 했습니다. 이유는 올해 하반기 기준금리가 인하된다 하더라도 금리 인하 속도가 매우 빠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또 과거처럼 0%대 초저금리 시대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요즘의 부동산 거래 상황을 보고 진단한 것도 한번 살펴보면, 주요 지역이 전망했던 것보다 조금 더 빠르게 반등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서울 강남권이나 한강변 등의 주택을 추격 매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늦은 감이 있다고 했고, 조급한 마음을 갖기보다는 신축, 장기 호재가 있는 지역 위주로 선별 매입 요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거를 권한다고도 했습니다. 영끌에 대해서 조심하라는 경고성 발언을 한 부동산 전문가의 이야기를 그냥 한번 우리가 훑어봤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부동산 띄우기는 왜, 무엇을 노리나, 이 바닥에서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이야기지만 언론에 노출되지 않고 있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물론 궁극적으로 보면 크게 위기에 빠진 건설사를 살리기 위해서 요걸 통해서 경기 부양을 하겠다는 궁극적인 목적이 보입니다. IMF 때 전 국민이 금 모으기 하던 거 요거랑 좀 비슷합니다. 그때보다 좀 더 선별적인 카드를 쓰는 겁니다. 경제 효과로서 가장 직관적으로 나타나고 또 가장 빠른 효과를 보이는 게 부동산 건설 경기인데, 이걸 새로 분양받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 집을 매수하는 사람들에게 그 부담을 지금 다 나누고 있는 겁니다. 골고루 집 사는 사람들한테. 내 집을 마련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조금씩 더 걷어서 부동산 건설 경기를 부양한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합니다. 좀 더 세분화해서 들여다보면 지금 강남과 서초, 송파에 일반 분양할 아파트들이 줄줄이 대기 중입니다. 방배동 같은 곳은 사실상 이미 일반 분양을 했어야 하는 타이밍인데 계속 뒤로 미뤄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분양가 상한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분양가를 좀 더 폭발적으로 높이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피할 방법으로 후분양을 택하는 추세입니다. 즉 후분양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서 비싸게 일반 분양을 하겠다라는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전제 조건이 좀 필요하겠죠. 바로 서울과 수도권의 구축 아파트 가격의 상승세라는 전제 조건이 좀 필요합니다. 계속 아파트 가격이 바닥을 기고 있으면 후분양을 하든 뭘 하든 완판되기가 어렵습니다. 강남 서초의 아파트 일반 분양은 상징성이 굉장히 큽니다. 둔촌주공 따위하고는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강남마저 미분양 나는 게 보여진다면 건설 경기는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3기 신도시 진행이 사실상 올스탑 되었습니다. 이것도 다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저렴한 공공분양 아파트가 대량으로 공급이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집을 안 사고 대기 수요로 남아있을 확률이 큽니다. 그 대기 수요들을 구축 아파트 매수로 일단 돌리기 위한 작업은 이미 기존부터 차곡차곡 진행됐었다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에는 서울의 강남 3구와 마용성 띄우기 전략이 있었다면
그러면 중반기 전략은 어떻게 되나? 서울의 외곽에 노도강 띄우기가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수도권 띄우기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전세 가격이 폭등하니까 그 돈이면 차라리 집을 매수해라 라고 몰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상황은 앞으로도 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세로 겁박하는 거는 뭐 어느 정도 통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노도강 띄우기는 아직까지는 통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이미 노도강마저 상승세로 돌아섰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그걸 믿는 사람은 아직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 일기 신도시 이야기도 좀 해볼까요? 지금 모두 다 선도지구 선정에 사활을 걸고 있는 건 맞고 뭐 거기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수혜를 입을 것 같긴 합니다. 제가 봐도. 그러나 선도지구에 선정이 된다 하더라도 2030년에 입주하는 거는 불가능하다라는 거, 이거 토목, 건축, 시행, 개발 관련해서 이 바닥에서 일하는 사람이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분당에 사는 사람들도 2027년에 착공하고 2030년에 입주하는 거, 이거 불가능하다는 거 알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공공분양이 집중된 3기 신도시는 뒤로 미루고 1기 신도시의 민간 분양에 집중하는 이유, 어느 정도 다들 눈치는 뭐 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건 이 나라의 학자분들이 모두 입을 닫고 있는 게 좀 안타깝긴 합니다. 뭐 언젠간 용기 있는 학자들도 나타나긴 하겠죠.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최대한 정확하게 부동산 상황을 앞으로도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모두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